이진 분류의 평가 지표 한번 공식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쪽이 실제 범주 값이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정답 쪽,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 예측 값이었고요. 네거티브, 그 다음에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거티브는 0, 포지티브는 1.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는 0, 포지티브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잘 맞춘 애들 트루 네거티브, 잘 맞춘 네거티브, 이쪽 잘 맞춘 애들 트루 포지티브, 그 이외에 폴스 포지티브 해서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애들 폴스 포지티브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애들을 폴스 네거티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TN, TP, FP, FN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정확도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도 accuracy는 실제 분류 범주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쪽 대각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TP, TN, FP, FN 요 네 개 다 합산한 것 분의 TP, TN, TP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의 합산값. 요게 이제 우리의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도 프리시전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시전 값은 긍정으로 예측한 범주 중에서 포지티브가 긍정이죠. 긍정이라고 예측되어 있는 범주 중에서 잘 예측한 비율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잘 맞춘 비율, 트루 포지티브에 대한 비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우리의 프리시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프리시전. 그죠? 이게 프리시전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놨고요. 괄호로 표시를 해놨고 보시면 TP, FP 이렇게 TP, FP 두 개 더한 것분의 TP 해서 바르게 예측한 비율 정밀도입니다. 그리고 재현율, 리콜이고요. 리콜은 실제 긍정인 범주 중에서 실제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긍정. 네거티브는 부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인 범주 중에서 긍정으로 바르게 예측한 비율 이제 이렇게 적죠. 이렇게 두 개 다 더한 것 분의 잘 예측한 것의 비율. 그죠? 여기 두 개 더한 거 TP, FN TP와 FN 두 개 더한 것 분의 TP 요 값이 재현율 리콜입니다. 리콜. 그래서 요 리콜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감도 sensitivity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참 긍정률 true positive rat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긍정은 긍정인데 참 긍정 이게 true positive가 참 긍정이죠. 이거대로 해석하면 참 긍정의 비율, 참 긍정률입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정밀도와 재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즉 프리시전과 리콜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의 평가 지표 중에서 이제 그 이외의 것들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특이도, 스페시피티라고 하는 측도 있었죠. 이 값은 실제 부정인 범주에서 부정을 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부정이 저희 네거티브가 부정이죠. 네거티브인 값들 중에서 제대로 잘 예측한 것의 비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FP 플러스 TN, FP 플러스 TN 이제 두 개 더한 것 분의 TN, 트루 네거티브에 대한 비율. 요게 이제 특이도입니다. 특이도. 스페시피티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긍정률이라고 하는 값도 있는데요. FP 레이트, 폴스 포지티브의 레이트. 요거는 1- 특이도한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트루 네거티브를 잘 맞춘 것의 비율, 그렇죠? 네거티브 중에서 잘 맞춘 것이 트루 네거티브였는데 얘는 폴스 포지티브 값을 분자로 올린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것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거짓 긍정이죠.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 실제 부정인 범주에서 긍정으로 잘못 예측한 비율. 그래서 공식은 이제 이렇게 TN과 FP 두 개 더한 것 분의 FP에 해당하는 이제 요 값이죠. 잘못 예측한 거. 요게 비율이 되겠고
이제 실제 1-에서 특이도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F매저. F매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F1 스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 프리시전과 리콜을 조합한 평균입니다. 평균. 조합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입니다. 두 가지.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따로따로 보실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평균 값으로 한꺼번에 비교하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측도죠. F1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분류의 평가 지표, 이진 분류의 평가 지표 중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남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 ROC 커브. 그래서 이 ROC 커브는 리시버 오퍼레이션 캐릭터리스틱의 약자이고요. 그냥 ROC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ROC 커브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X축은 뭐냐? FP 레이트. 거짓 긍정률이죠. FP 레이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특이도로 계산이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Y축. Y축은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입니다. TP 레이트. 참 긍정의 비율.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콜 또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이제 요 값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요 축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그래서 요 값이 랜덤하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 ROC 커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대각선이 가장 이제 랜덤할 때 나타나는 이제 대각선이고요. 그래서 이 ROC 커브라고 하는 커브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ROC 커브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좋냐? Y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폴스 포지티브예요. 우리가 잘못 맞춘 것의 비율인데 이 값이 커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안 좋습니다. 그죠?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죠? 그 다음에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리콜에 해당하는 참 긍정의 비율은 값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 이 X축에서는 이제 이쪽 0쪽으로 가면 좋고, Y축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모델을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0쪽에 가깝고 Y축에 가까운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ROC 커브를 그려보고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실 때 사용하시는 이제 그래프 그려보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측도 중에 AUC라고 하는 측도가 있습니다. AUC는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 ROC 커브 밑에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역. 그러면 이 영역은 이제 ROC 커브의 영역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그렸던 이 그래프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의 영역의 넓이에요. 넓이. 이게 만약에 이제 1번 모델이고 또 이게 2번 모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역의 넓이는 어디가 더 넓을까요? 예, 맞습니다. 1번보다는 이제 2번의 영역의 넓이가 더 넓겠죠. 그쵸? 이 이야기는 AUC 값이 크다. 이 이야기는 더 Y축에 그래프가 붙어 있다. 이 이야기니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고,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 이 AUC 값은 그래프상, ROC 커브의 그래프상의 위쪽에 있다. 이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진 분류의 평가 지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회기의 성능 평가 지표. 회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연속된 y값에 대한 측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알고리즘의 평가는 에러로 나타납니다. 에러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대한 정보로 나타나는 것이 이 회귀의 성능평가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MSE입니다. MSE.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죠. mean squared error입니다. 그래서 오차의 제곱의 평균값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y 햇이라고 되어 있는데, 햇은 이제 모자를 씌운 거는 예측값을 y 햇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y라고 한 것은 이제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 이제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건건에 대해서 이 yi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예측값, 특정 이제 i번째 예측값 빼기 yi라고 하는 이제 정답이죠. 그렇죠? 정답. 우리의 예측값과 정답 사이의 차이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하죠. 요게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요거를 MSE라고 합니다. MSE라고 부르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귀의 성능평가 지표 MSE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는 이제 코스트 함수로 사용을 하셨었죠. 이제 코스트 함수로 쓰기도 하고, 회귀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에러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있는 거, 에러는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에러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에러라고 뒤에 붙어 있는 측도들은 다 작으면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루트 평균 제곱 오차 RMS입니다. RMS. 앞에 게 MS였는데 이 RMS는 요 R이 더 붙었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그래서 위의 소식과 아래 소식은 똑같아요. 여기는 MSE로 똑같은데 MSE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루트 씌워가지고 RMSE.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는 측도이고요. 그리고 평균 절대 백분비 오차라고 하는 MAP가 있습니다. MAPE. 요 MAPE 같은 경우는 mean absolute percentage 라고 번역이 됩니다. 퍼센티지 에러죠. 그죠? 그래서 이 MAP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우리의 y i의 예측값입니다. 예측값. 우리 예측값에서 yi라고 하는 정답을 뺍니다. 정답을 빼고 그 다음에 yi로 나눠줍니다. 정답에 대해서 나눠주면 이 정답 대비해서 예측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가 얼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한 절대값을 구해서 다 합한 다음에 n분의 1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되겠죠? 평균. 앱솔루트는 요 절대값. 그 다음에 퍼센티지 에러. 그래서 요 MAP의 특징은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MSE나 RMSE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에러기 때문에 무한히 갈 수도 있습니다. 값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지거나 이제 이렇게 값이 들쭉날쭉한데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놓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MAP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MAP 같은 경우는 이렇게 yi로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0부터 이제 1 사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0에서부터 1 사이의 어떤 비율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1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둘 간의 차이에 대한 값이 만약에 이제 작다, 0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0으로 측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i로 나눠주긴 하지만 이제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yi로 나눈다, 1이 된다. 이 이야기는 에러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에러가 커진다. 0에 가깝다는 거는 이제 에러가 작아진다. 어쨌든 뒤에 에러가 붙은 거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0에 가까우면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에러라고 하는 부분 MAP 비율을 가지고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에러를 측정하고자 하실 때 MAP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 성능 평가 지표 중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MAD입니다. 그래서 mean absolute deviation 또는 mean absolute error의 약자로 MAE 또는 MAD 이렇게 표시하는 값입니다. 평균 절대 편차이고요. YI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예측값이 있는데 이 예측값 빼기 YI라고 하는 정답, 예측값에서 정답을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고 요거를 평균 낸 것. 요게 이제 평균 절대 편차 MAE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에러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겠죠. 네. 그리고 R²라는 측도가 있습니다. R². 이거는 결정계수라고 하고요. 결정계수. 이 R²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 측도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입니다. 앞에 그 에러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회귀 성능 평가 지표 중에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모델인 R²라고 하는 이제 결정 계수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R²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 마이너스 하고 데이터의 평균의 MSE 분의 리그레션 라인의 MSE를 구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수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 마이너스 y 바 제곱 하고 이제 여기가 n분의 1입니다.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고요. 여기서 y 바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에버리지라고 했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요게 평균이죠. 그죠? 각각의 모든 y 값에서 평균들을 다 빼서 제곱해서 평균한 값 분의 여기 또 n분의 1이 있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서 yi 마이너스 y 햇의 제곱. 그래서 이 yi의 햇은 이제 우리 예측값입니다. 우리 모델을 통해서 나온 이제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한 것이 이제 위에 MSE 오브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n분의 1은 두 개가 약분이 되니까 우리 각각의 y 값에서 y의 평균들을 빼서 제곱해서 합산한 값 분의 우리 y 값 정답에서 예측 값을 빼서 제곱해서 서메이션 한 값으로 계산을 해준 것이 이제 R²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R²에 해당하는 이제 요 값, 뭐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얘는 값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분자에 대한 값이 얘는 이제 에러죠. 우리의 예측 값이랑 정답이랑 차이니까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죠? 맞나요? 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모델이 좋은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1에서 빼는 거니까 1에서 작은 값을 빼야 좋은 거니까 사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R² 값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수록 좋은 모델. 나머지 에러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 이 위에 있는 이 측도들, 여러 가지 측도들은 에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머신러닝의 기본 요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피처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이제 필요성인데요.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 셋이 있다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x1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이고 또 x2라고 하는 값은 세 자릿수입니다. 그죠? 컬럼마다 어떤 값은 한 자릿수, 어떤 값은 세 자릿수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x 앞에 w라고 하는 값들을 찾게 되는데
이 w라고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w와 b라고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w 가장 좋은 w 값, 이 코스트의 최소값을 찾아서 가장 좋은 w와 b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w 값과 w2에 대한 이제 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W1 축과 W2 축을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 데이터가 만약에 노멀라이즈가 잘 돼서 정규화가 잘 돼서 x1도 한 자릿수, x2도 한 자릿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W1과 W2 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밥그릇 엎어 놓은 것 같은 이제 예쁜 모양의 등고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요런 코스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 목표예요. 최소값이고 이제 밥그릇 엎어 놓은 것 같은 모양에서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최소값에 잘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x값이 x2가 지금 커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w1과 w2의 두 가지 값에서 코스트 함수는 약간 이렇게 왜곡된 이제 이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찌그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요 최소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코스트를 이제 가장 최소값인 값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이 최소값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게 많이 밥그릇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산한다 이야기는 최소값을 찾지 못했다 이야기니까 이 최소값을 찾지 못하면 좋은 학습이 안 되겠죠. 그죠? 좋은 W와 W 값들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반드시 노멀라이즈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노멀라이즈 하시는 거 대표적으로 최소 최대 정규화 보셨고 요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민맥스가 앞에 붙죠. 최소 최대 정규화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표준화하는 방식입니다. 요 표준화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 우리의 값이 있으면 빼기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는 데이터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보니까 원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로 센터드 0을 중심으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옮겨주시고 그리고 이 위드와 하이트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위드와 하이트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가 되고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잘 된다는 거죠. 그죠? 학습이 잘 되고 성능이 잘 나온다. 네. 그래서 반드시 노멀라이즈 하시고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표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데이터들을 잘 표현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변수의 종류라고 했는데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형 데이터다. 저희가 이제 변수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 피처, x값, y값 다 포함하는 이제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연속된 값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쵸? 연속값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범주형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 0 아니면 1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산형 데이터. 이제 이산적이라고 하죠. 0 아니면 1인 것을 이산형 데이터. 또는 범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품의 브랜드, 뭐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색상, 뭐 레드, 뭐 옐로우, 뭐 등등등의 이제 이런 값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판매 분류, 뭐 책이나 옷이나 하드웨어 같은 이런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형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뭐 스팸이냐 햄이냐 이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암이냐 정상이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량이냐 정상이냐,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이냐 정상이냐 이제 이런 데이터들 다 뭐라고 부른다? 범주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표현 부분에서는 이걸 이제 특성공학이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X가 Y를 잘 설명하도록 하는 이 관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데이터 표현 방법이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이제 데이터 표현 중에서 변경하셨던 거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의 스케일 조정입니다. 데이터 스케일. 데이터 스케일은 스케일이 뭐죠? 뭔가 값을 작게 해가지고 이제 줌인 해가지고 값을 아주 작게 좀 줄인다거나 줌 아웃 해가지고 값을 막 키운다거나 이런 걸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규화해서 데이터들의 범위를 0에서부터 1 사이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정규화 작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케일 조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스케일 조정은 사실 신경망에서는 대부분 이제 데이터 스케일 조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피처들을 더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처들을 더 추가하는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이 피처 간의 곱에 대한 새로운 피처들을 만들어내시거나 또는 다항식을 추가해서 특성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피처 엔지니어링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 지금 신경망 하고 계시잖아요. 신경망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망에서는 이런 피처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신경망의 여러 단계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피처들을 추가하는 추가적인 어떤 피처들을 알아서 찾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처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신경망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이제 적합한 데이터 표현을 찾아서 데이터들을 변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이제 데이터 변형 그리고 데이터 추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 범주형 변수는 첫 번째로 범주형 변수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가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원핫 인코딩 앞에서 보셨는데 한 개만 핫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현하는 방식, 원핫 인코딩 방식이었고요. 범주형 자료를 표현할 때 저희가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one out of n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만 n이고 한 개만 1이고 나머지는 n 0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또는 더미 베어리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범주형 변수를 0 또는 1 값을 가진 하나 이상의 새로운 특성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자체가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표시 예를 보시면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y 값이 있는데요. 우리 y 값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제 y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럴 때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라고 하는 컬럼이 세 개로 쫙 늘어나는 거죠. 세 개 컬럼으로 늘어나고 세토사라고 하는 특징이 있냐 없냐. 그래서 세토사인 경우에는 1, 0, 0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토사 성분은 1 있다. 그 다음에 버지 컬러 성분은 0 없다. 버지니카 성분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지 컬러는 이제 0, 1, 0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버지니카는 이제 0, 0, 1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이제 앞에서 실습도 해보셨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